김용민 브리핑. 저는 정의당이 최근 정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제시하는 가치들이 늘 우리 정치에 많은 어떤 영감을 그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곧바로 실현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정의당이 제시한 가치들이 보면 늘 언젠가는 실현해야 될 그런 가치들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우리 정치를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아주 많다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좀 동지적인 자세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가 사흘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취임이 이틀 지났습니다. 방금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정의당을 찾아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진보 정치가 제시하는 가치들이 우리 정치에 많은 영감을 준다고 밝힌 부분이 주목됩니다. 진보 정치는 지난 19대 대선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 것인가, 이 이상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대중정치 무대에서 더욱 지평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보 정치의 꿈나무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진보 정치의 구단이라고 하기엔 노회하지 않은 신선미를 지닌 두 분을 모시고 썰을 풀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만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골반 교정? 입고 걸으면 끝이라니. 참 쉽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남자는 허리.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V토론 우등생이란 좋은 평가를 토대로 막판 바람몰이를 시도했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선거 내내 될 사람만 밀어준다는 사표 심리에 시달렸고 심알찍이라고 아세요?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심 후보 6.17%로 두 자릿수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몸집에 대선 한 자릿수 지지율에 발목이 잡히며 앞으로 전국 주도권을 쥐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계 개편이나 개헌 국면에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여지도 큽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아 우리 정의당 또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홍성규 화성민주포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홍성규 대표님은 통합진보당 대변인 지내셨고. 예, 맞습니다. 벌써 2년 반이나 지나서 아직까지도 그 호칭을 사용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통합진보당 마지막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통합진보당이 워낙에 그 인상이 강했어. 강렬하고 상징적이었죠. 이번에 민중연합당에 잘 이었어야 됐는데 예.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진보정치 꿈나무란 호칭에도 저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실장님. 네네. 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죠? 예, 2006년 민노당 때 민주노동당. 예, 그 시절 기억나고 진보신당에도 계셨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정의당. 예.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 제가 이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오게 되면서 좀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 선출직을 맡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사퇴를 하고 다른 분이 이제 계속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왠지 좀 정서적으로 좀 간극이 보입니다. 한 분은 통합진보당 계열이고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정의당 계열이고 그 두 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야 이제 과거에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다르게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안 풀린 문제들도 나중에 좀 풀어가야 되겠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좀 따로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진보 정치의 큰 지붕 아래에 있는 두 분 모시고 오늘 진보 정치 시각에서 이번 대선을 한번 조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면 노회찬 대표님.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예, 그렇군요. 토론의 달인이신 원내대표 모시면 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아, 그렇습니다.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워낙 발언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긴 하지만 메시지를 좀 더 이렇게 강화하고 대국민 메시지나 견해를 발표하시는 걸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셔서 하게 됐는데 작년에 인사 상시청문회법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발의하려고 그랬어요. 야당들에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반대해서 못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주문을 하신 게 작년에 그 미국에서는 상시청문회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조사해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청문회가 1년에 몇 건 열리는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배한테 전화해봤더니 그 미국 상원 홈페이지에 가서 다 뒤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뒤졌더니 1년에 각 위원회별로 한 걸 다 더했더니 한 950건 정도의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1년에요?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3건. 근데 그 미국의 청문회는 그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공청회 개념입니다. 관료들을 불러다 놓고 하거나 인사 검증도 하거나 아니면 정책 검증도 하는 건데 여하튼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 아침에 이제 모두 발언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사진 기자 한 분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원내대표 발언하는 걸 못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기자가 좀 늦게 오셨으니까 말씀하시는 사진을 찍고 싶어 할 테니까 한 말씀만 더 해주십사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경찰이 상시 순찰을 돌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놈들은 도둑놈들밖에 없다. 그걸 그냥 애드립으로 하셨는데
모든 언론의 제목이 그걸로 나왔어요. 제가 그 전날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만든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뭐 1년에 몇 건이건 하나도 안 나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하시는 게 참 대단하신 분이죠. 자, 우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직선제 대선 가운데 2위와 최대 표차를 벌리면서 당선됐는데, 자, 41%의 득표율, 또 2위와의 격차가 역대 최고, 뭐 이런 점을 필두로 해서 이번 대선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우리 홍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유승민 후보의 표까지 더하면 약 75% 정도의 국민이 실제로 전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에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이 촛불에 동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 힘 자체를 어떻게 새로운 정권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저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득표율은 41%지만 이 75%를 다 끌어안는. 그렇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본인을 찍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동의하지 않았던 나중에 이제 25%, 24%의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국민들까지도 사실은 다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큰 포부와 뜻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겠느냐.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김종철 실장님.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이 세 분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거의 69% 정도 되는 수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는 본인이 어쨌든 보수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니까 그걸 좀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개혁이나 또 진보라고 표방했던 분들에게 온 표가 69%면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물론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이제 중도 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호남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표가 나름 더 많이 나온 면을 보면은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래도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촛불 민심이 구현이 되었다. 다만 이제 탄핵이라든가 촛불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가 되었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반기문, 뭐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뭐 이런 구도로 갔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나왔을까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전히 뭐 박근혜 정부의 아주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반기문 씨가 1등을 하거나 또 이제 거기를 추격하는 양상들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촛불이 되면서 바뀐 거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 집권 시기에 힘이 없을까요? 그동안 역대로 과반수였으면은 당신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 국회 선진화법도 없었어요 그때.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국회가 합의제 전통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수파라고 해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만약에 그런 걸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여하튼 국회 철문을 한번 도끼로 갖다가 부셔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또 국회 뭐 이렇게 경호권을 발동한다든지, 쟤들 또 싸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것이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외부하고 협상해서 잘 안 풀릴 때, 협의해서 가장 잘 안 풀릴 때 내부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이건 요 정도는 합의하고 요 정도는 양보하고 이러면 되지 않냐는 내부에서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지면 좋은데 원래 정신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언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비정규직법만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뭐 계절적으로 한시적인 요인이라든가 어떤 분이 임신휴가, 출산휴가 이런 걸 갔을 때 대체 인력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사용 사유를 제한해서만 비정규직을 뽑고 상시적인 일에는 정규직을 뽑자는 거에 동의하셔서 공약에 넣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이런 사용 사유 제한을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기업 측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대변한 것인데 애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니까 논의하다 보니까 기업 측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좀 내부적으로 작동했을 것이고 거기에 현실적인 타협책으로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이 갈등 국면이나 국회에서 대치 국면에 또다시 나타난다면은 내부적인 개혁 동력 확보가 쉽지 않겠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소위 이제 국회 내에서 민주 세력이 왜 힘이 약하냐라고 할 때는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야당이라고는 칭해왔지만 민주당이라고 대표되는
이 정치 세력에게 어떤 이념, 가치 내지는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이것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었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당이나 정치라고 하는 게 서구 사회처럼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서 분화가 되어온 정당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중도, 진보 저는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진보가 해외 연년 집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혁의 필요도를 느끼고 있다면 보수 세력이 집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국민들이 보수를 원한다고 모든 정당이 우클릭을 하거나 보수 정당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박근혜도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그 계열에서는 우리는 이것만큼은 예를 들면 빈부격차를 정말 꼭 해결하고 싶다. 남북관계를 정말 꼭 개선시키고 싶다. 이런 것들이 확고한 소명으로 가치로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진보 정치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이 그룹들도 좀 더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같은 진보 정당 계열인데 약간 근데 좀 문제 좀 던지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이제 뭐 최순실 뭐 이런 문제 일어나기 전에 정기국회 대응 자료집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50개 의제를 딱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50개 의제를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의제 자체는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부분 다 말해왔던 것 중에서 빠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장기적으로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까지는 목표로 해서 원전 폐쇄를 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세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없으니 증세를 실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뭐 노동과 관련해서 뭐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양적인 좀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를 몇 프로로 증세를 할 거냐의 차이가 있거나 탈핵을 언제 할 거라든가 이런 거에 시기적인 차이는 있는데 최소한 의제만큼은 지금 대부분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민주당을 저기도 진보 아니냐고 인식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고 방향 전환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조금 고민이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한들 그게 야당일 때는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었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걸 내적으로 그렇게 확고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와 최소한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정당 내부를 통일하고 또 대통령의 정신과 그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실현하는 장관들 그런 것들 제대로 임명해서 할 수 있느냐 또 시민사회 관계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 좀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참 좋은 화두입니다. 시대가 보수 정치가 유리할 때 이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뉴타운 공약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또 시대가 또 진보를 요구하면 박근혜 입에서 경제민주화가 나오는. 그렇다고 또 박근혜 후보가 진보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양상을. 결국 이제 보수 양당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그런 효과는 있게 돼요. 저는 이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의제 자체는 뭐 충분히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진영 내에서 뭐 이게 빈부격차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담론들은 많이 나와 있죠.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 완강성의 여부, 전략을 어떻게 잘 입안하고 짤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저 또한 이제 진보당이 해산당하기 직전까지 약 1년 9개월간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을 때에는 저는 이제 의제를 올려놓는 것과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을 법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느 만큼의 노력과 전략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보수 정치만 대중 정치의 영역을 대부분 다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정치 구도를 보게 되면은 이건 뭐 이념보다는 지역 정치 구도, 전통적으로는 이제 호남 대 영남 이 대결 구도. 그래서 누가 수도권 표를 모으느냐에 따라서 한 번은 영남 정부, 다른 한 번은 또 호남 정부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어 왔었는데 국민의당이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국민의당은 색채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진보 정치는 대중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보면은 국민의당은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호남의 기대는
또 하나의 그 지역 정당으로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그 지역당의 그 색채가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진보 정치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 정치가 지역 구도를 이용해서 계속 이 기득권을 끊임없이 자기 문화와 재생을 하고 있지 않는. 그 작년에 있었던 총선 때도 친박 비박이 영남에서 이제 분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아주 그 불안하게 새누리당 안에서 동거를 했지만은 그 또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또 바른정당으로 분화돼 나왔었고요. 동네에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구 경북 모임에 속하신 분들이 좀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대선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아 이번에는 정말 유승민 찍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 홍준표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받은 표에 꽤 많은 표는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유승민 후보에게 갈 수 있는 표도 있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아 이게 국민들이 자기 뜻대로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 구도나 이게 돼야 지역주의도 타파되고 그러면서도 좀 정치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진보 정치 말씀도 조금 해주신 건데요. 이번에 이제 여기도 나와 계시지만 정의당에서 심상정 후보가 6.2% 받았고 그동안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가 받았던 득표에서는 최고의 득표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은 그래도 두 자릿수를 기대했었던 정의당이었어요. 정의당으로서 뭐 충분히 저는 많이 좀 아쉬웠을 거다 싶은데 이게 저도 이제 지역에서 직접 뛰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역에서 청소년 모의 투표를 진행했어요. 결과를 모르시죠? 화성 지역에 약 800명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인데 이들이 직접 투표를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등이 문재인 후보인데요. 37%입니다. 그리고 2등이 심상정 후보예요. 24% 정도가 나왔는데 5명의 후보 중에서 홍준표 후보가 꼴등을 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더 앞서고요. 그러니까 3등이 안철수 후보, 4등이 유승민, 5번이 이제 홍준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은 미래를 보여주는 투표를 한 것 같아요. 아니 홍준표 후보는 왜 나를 멘토로 삼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던데.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뭐 줄구장창 우기고 있겠지만 결국 멘토로 삼을지 말지는 멘티들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대선에 이건 아이들이 했던 투표이지만 이번 대선의 실질적인 결과에서도 저는 진보가 정의당에서는 두 자릿수를 넘으려고 했다가 못 넘어서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기존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권영길 후보가 나왔을 때도 이번엔 5%를 넘겨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3%, 3.9% 이렇게 이제 막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만들었던 그 표는 저는 이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만의 표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진보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야권에서 문재인에게 몰표가 같은 것처럼 진보적 고민을 갖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5번 심상정 후보에게 저는 몰표를 줬다고 보는데 이 표가 저는 10%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역적 거점으로 또 다른 당을 만든 것만큼도 못할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진보정당의 성장 그리고 발판 이런 부분들은 이번 대선에도 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글쎄 이제 나이 들면은 자동적으로 보수화된다. 이건 또 자유한국당의 오랜 신념 아닙니까? 근데 그나마 제가 이제 1970년생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게 1970년에서 74년생이라고 그렇죠. 이번에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70년생이세요? 제 74년생이거든요. 저도 74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딱 요 사이네요. 하이파이브 한번.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1970년에서 74년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태어난 세대일 거예요. 그 통계상으로 보면 70년생이 100만 명, 71년이 102만 명, 그 다음에 이제 99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대가 정말 큰데,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가장 사회적으로 30대나 20대보다 더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이대로 이 덩치가 이 큰 많은 규모가 계속 진보적으로 가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점점 이렇게 성장할 때는 오히려 노인들이 청년들의 삶을 개척해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우리가 좀 곁길로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 왜 가장 진보적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가 댓글로 썼던데요. 70년에서 74년생이 막 세대가 변하면서 X세대 무슨 세대라고 하는 아주 빠른 템포로 변하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 서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땐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옹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성 정체성이랄까 이런 부분은 또 다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딱 걸어놨는데 92년도 명동 거리 그런데 여성들인데 나시 그냥 입고 헐렁한 티 입고 그다음에 청바지 이렇게 입고 그러는데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운 느낌이었구나. 그렇죠. 지금은 무슨 예를 들면 그 여성들 중에서도 이거 조심해 발언해야 되는데. 여간 과감한. 제가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좀 더 자유롭다. 그러니까 타인의 눈을 더 의식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상징적으로 딱 붙은 사진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 있으면 계속 진보일 수밖에 없겠다. 제 생각에는 같은 사회적 경험을 공유했던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옆에 이제 김종철 선배님이 90학번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92학번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 심리학자 김태형 교수의 트라우마 한국사회라는 책을 보면 세대별로 분석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70년생에서 74년생 요 세대가 겪었던 경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승리의 경험, 이긴 경험, 예를 들면 87 항쟁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70년대에 수없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전두환 정권이 다시 들어왔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80년대 학생운동 386 세대라고 보통 얘기했던 이 사람들부터는 87년 6월 항쟁을 겪고 제가 볼 때 제 92학번인 제가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가 학생운동의 최전성기였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해라. 그 거리에서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세대를 보니까 지금은 뭐 3포 세대, 4포 세대, M포 세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대학교에 가면 그때는 아무리 데모를 해도 학점이 아무리 낮아도 누구나 다 취직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학점 경쟁도 치열하고 고등학교 4학년 이런 게 나오면서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고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싸워왔던 그 사회적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저는 그 세대층에 계속해서 좀 남아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년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 되게 미안한 마음도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경험들의 수치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얼빠진 사람이 이제 20대 개새끼론을 얘기했다가 아주 비난을 많이 샀죠. 그런 얼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좀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네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저희 세대가 중고등학교 때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직선제 기원이 고등학교 때 정교조 선생님들의 또 정교조 만들어지면서 학교들마다 또 다 그렇죠. 홍역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대학 들어가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뭐 아쉽긴 해도 97년에는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죠. 2002년에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 싸웠던 비주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뭐 좀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치가 뭔가 발전돼 간다라는 것들을 직접 체감했던 세대인데 2007년에 MB가 들어서고 또 2012년에 박근혜가 들어서면서 이거는 역사가 역행하는 것이다.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진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 세대들이 가장 똘똘 뭉쳐서 저항했던 것은 아닌지. 근데 이제 3포 세대, 4포 세대로 불리는 우리의 그 우울한 청춘들은 사실 자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IMF를 만나서 직장을 잃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래 취업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해서 사회에 들어와서 뭐 지성을 고민하고 낭만을 즐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도서관에 파묻혀서 학점 경쟁만 한 거죠. 자기 친구들은 다 잠재적 적으로 여기고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보수화된 것이 아닌가. 또 사회 저항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들을 굉장히 믿는 게 뭐냐면 시대는 저는 거꾸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근혜 시대 약
9년, 10년 동안 사회 자체는 굉장히 퇴행한 것 같지만 예. 이것이 이들에게서 한 번 찾았던 민주주의와 한 번 찾았던 자유의 공기를 앗아갈 수는 없거든요. 예. 저는 이들은 이전에 뭐 70년대, 80년대 아무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투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적 DNA를 다르게 갖고 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대화다 뭐라 그러냐면 어른들은 너희들이 청년 실업 문제나 뭐 민주주의나 왜 데모 안 하냐고 뭐라고 할 테지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갑자기 통금령을 내렸다. 그럼 이 아이들이 저는 데모의 방식으로 싸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가볍게 12시에도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왜 이건 나한테 한번 들어온 자유의 DNA거든요. 이것을 전을 앗아가거나 거꾸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 청년들이나 청춘들을 보면 전 충분히 미래는 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저항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저항의 DNA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싸워왔다면 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또 세대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하고도 또 다르다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김종철 실장님 그리고 홍성규 대표님 다 같은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하늘 같은 선배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같이 늙어갑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저두가 하시는 말씀 아니 저도 그런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이렇게 강렬한 반보수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 그게 또 궁금해져요. 지금 저희는 40대를 한참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나 해석이 맞을지는 뭐 확신은 없으나 좀 이렇게 하나의 생각의 도구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드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일할 때 그 외국에서 그 외국 진보정당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통역을 하는데 그 민주노동당은 어떤 정당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진보정당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통역을 프로그레시브 파티 이렇게 설명했어요. 프로그레시브 파티. 그러니까 그 순간 그쪽에 아마 그때 독일인지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다들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프로그레시브는 급격하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개혁이 사실은 보수인 거예요. 프로그레시브 자체도요? 예. 왜냐하면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로 돌아가자는 건 완전히 수구고 조선시대로 걸어가니까 그거는 거기는 극우. 완전 말도 안 되는 건데. 자유한국당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프로그레시브는 사회에 급격한 배역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과감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점진적이고 타협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보통 보수 정당들이 택하는 방식이고 서구에서 진보정당은 레프트나 레디칼. 우리가 진보정당 부르는 건 레프트라고 하고 그게 뭐냐 레프트로 되겠어? 레디칼로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보수적이 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은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세상이 그렇게 막 쉽게 바뀔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를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보수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꼰대가 되고. 그렇죠. 꼰대가 되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30대고 또는 20대고 내가 젊었을 때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이면 그리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저게 당장 가능하진 않지만 저렇게 주장해야 최소한 30%라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인간이 보수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꼰대가 되지 않고 좀 진보적으로 사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뭐 진보 꼰대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연령층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내지는 또 이제 진보 내에서도 정치적 색채는 진보인데 이 나이가 드니까 이 꼰대 기질이 이제 더해진다는 거죠? 논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확답은 못 하겠으나 그렇게 정말 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은 지금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아재 개그를 많이 하면 돼요. 아재 개그를 많이 하면 꼰대가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재 개그를 많이 하면은 아재 개그 하셨어요? 이런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아 그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자기가 아재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본인의 나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꼰대가 그렇죠. 되지 않는 출발이다. 그렇죠.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망가질 수 있어. 저는 사실은 그런 고민도 좀 해봅니다. 사실 진보라고 하는 게 어렵게 뭐 이념이나 가치나 더 들어가기 전에 창의적인 고민, 도전 정신, 모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진보의 가치와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할 때에도 세간의 논란이 됐던 것이 소위 이제 정의당에서 헌법안 진보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저는 우리가 만든 법 안에서 진보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 되는 고민이 있거든요. 헌법 체계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안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넘나들면서 충분히 더 창의적인 고민, 미래지향적인 고민, 도전할 수 있고 모험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계속 나이가 들더라도 더 낮아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갖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최근에 저도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선배님들을 보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OS 했어요. 모르시죠? 이번에 인증샷 하는데. 저 봤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너무 밋밋하게 5번 켜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려면 확실하게 해도 고민하다가 5번이 예스? 그래서 OS를 달고 있다가 과자 있잖아요. 못 보셨구나. 근데 이거 정의당에서 다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지도부한테 제안했는데 너무 쑥스러워하셔서 제가 그냥 해버렸습니다. 오, 예스. 제가 아는 분들이 쑥스러워하실 만한 분들은 아니신데. 보수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제 진보 꼰대예요. 뭐 사실 진보 꼰대의 원조는 그 20대 개새끼론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옛날에는 열심히 돌 던졌는데 너희는 뭐니? 이런 거. 그분 또 등장하셨는데 언제 한번 좀 소개 좀 한번 시켜주세요. 그분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도 같이. 근데 그 20대 개새끼론 유포자는 20대 때 돌을 던져본 일이 없어요. 또 결정적으로 운동권이 아니었어. 그래 놓고 이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5살, 6살 때는 또 돌을 한번 던져보셨겠죠.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군요. 이 정치적인 노선이나 방향은 나이가 변해가더라도 달라지지 않겠지만 이 여기에 경험으로 후대들을 막 가르치고 싶어하는 심리라든지 뭐 보상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통진당이죠, 그전에. 지금은 뭐죠, 이름이? 민중연합당입니다. 민중연합, 이번에 그 세월호. 그전에는 통합진보당이죠. 그게 통진당이죠. 이번에 세월호 집회에 참 주도적으로 참석한 거죠. 이석기 석방하고 막 나오던데. 세월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맞습니다. 이석기 석방도 거기서 근 거죠. 이석기 석방은 아마 이석기 의원 석방을 바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촛불 집회에 주도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던 주사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좀 자유민주주의를 좀 무너뜨리겠다는 통진당 아로 잔당 세력들, 실질적으로 친북단체들을 주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이제 탄핵을 시켰는데, 합리적으로 하시죠. 우선 조원진 후보는 대법원에서 소위 말하는 바 그 국정원이 그렇게 떠들었던 아로라고 하는 무슨 그 비밀 조직이 실체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 난 사실을 부정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86%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92%가 이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92%가 승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승복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바뀐 줄을 모르고 철진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20대부터 거의 40대, 이제는 50대까지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대한 벨트. 네, 예.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절대로 찍지 않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더라도 그 수가 굉장히 적은, 또 포위되어 있는 이런 층위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그 어떤 정치가 아무리 고령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20대부터 한마디로 거대한 진보 벨트가 형성된다면은 우리 정치는 앞으로 수구 정치 세력들의 집권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 좀 거꾸로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권력이 진보 또는 중도 진보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관심이랄까 또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권력이 무엇을 행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거고,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뭘 하느냐는 이렇게 약간은 뒷순위로서 평가하는 거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자기의 삶이 특별하게 개선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자기의 현실 또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좀 정치에 좀 냉담해지겠죠. 그리고 반대파의 공격에 특별하게 막을 방법도 별로 없어지는 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보수 내부의 분화. 그러니까 지금 수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제 바른정당이 나왔는데 지금 바른정당이 지금 못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구 세력들이 중심이 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만약에 보수를 계속 이끌어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정치 무관심층이 젊은 사람들이 더 생겨나고 또 그들이 또 이번에 문재인이 북한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퍼주기 하지 않냐 등등등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또 역사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른다. 이게 굉장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조금 아까 우리 김종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프로그레시브, 레디컬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 진보 정당이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 민주노동당부터 통합진보당까지 이어졌을 때에도 이게 유럽으로 가면 사실 진보 정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이 정도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대변인 시절에 기자들을 만나거나 국민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사실 통합진보당은 진보라고 하기는 어렵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싸우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통용되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보수정당 필요하고요. 보수정치 필요한데 이것이 상식에 위반되는 지금까지 봤던 예를 들면 아니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종북이란 딱지를 붙인다거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사실은 극우 정당의 토양이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새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부터 언론이라든지 사회 각 분야에서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서히 탈피해내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말씀하셨던 20대 50대 벨트가 굳건하게 이 상식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진보 정치인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솔직한 제 의도를 말씀드리자면 진보 정치의 대중화는 불가능한가? 이 점이에요, 사실은. 무슨 선거만 하면은 아무리 중간 레이스를 잘 달려도 결국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것들이 발동해가지고 결국에는 쓰라린 패배로, 그냥 패배도 아니고 쓰라린 패배로 끝나는 이런 과거로부터 뭔가 단절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단 논리가 극복돼야 한다. 분단 논리가 극복되려면 적어도 현재 집권하는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도록 만들고 또 남과 북이 그 아주 정말 뭐 내 집 드나들듯 이웃집 드나들듯 교류하고 또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덜어준다면은 지난번에 당선이 되셨어야 했는데. 예. 그 지금 이게 9년이 돼가지고 휴민트도 다 끊어지고 뭐 진짜 완전히 이제 발사만 하면 되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측면에서 중요한 게 좀 저는 보는 게 진보 진영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선거제도 문제가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선거제도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선거제도 뭘 얘기하느냐? 지금은 말하자면은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1등만 사실 배지를 달 수 있는 구조. 비례대표도 있긴 하지만은 그 수는 현격하게 적은 편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지금 거의 지역주의를 표방하든 표방하지 않든 결국 그 지역 구도에 매여 있는 현재 보수 정당들이 3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진보 정당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자주 드는 그 사례인데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경제학자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알레시나하고 그레이저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진보적이거나 그런 경제학자들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주 독특한 주제를 연구해가지고 책으로 써냈는데 한국에는 복지국가의 정치학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유럽은 왜 복지국가가 되었고 미국은 왜 복지국가가 되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경제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것 같다. 하나는 인종적으로 유럽이 미국보다 더 단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난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도와줄 의지가 있다.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합의가 좀 더 쉬웠던 것 같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가 존재하느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같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다 1등이 아니면 이제 나머지 표는 다 무시되는 제도인데 반해서 유럽은 이제 상당수 국가들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특히 복지국가들은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얻은 표를 만큼 국회의 의석이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독일 녹색당이 한 5%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국회 의석이 한 30석 생긴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독일에서 뭐 탈원전이라든가 생태 문제가 이슈화되고 그거를 다른 정당들도 야 우리도 그럼 저걸 고민해야지 하면서 독일 정치가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들이 소신 있게 투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인종적으로 굉장히 단일하고 민족적으로 단일하니까 앞으로 이제 앞으로 아니 그런 조건도 있고 앞으로 이민이 더 받아들여지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수용하더라도 비례대표제 같은 이런 게 더 확대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에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제가 의미가 있나? 대부분 다 뭐 사실은 배드타운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활동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마포에 직장이 있다. 그럼 마포가 사실은 그 지역의 그 자신의 어떤 생활 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진보 정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현실이 너무나 극명하게 이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렇게 진보 정치가 안 될까 어려울까 뭐 분단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사실은 진보 정치만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상식적인 정치만큼 최근년간 또 급속하게 확장이 되어온 정치 분야도 없다. 예를 들면 뭐 87년 6월 항쟁 전까지 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까지 보면 제대로 된 정치가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직선제가 들어오고 이제 30년이거든요. 이 30년 동안 정권 교체도 있었고 진보 정당이 제3당으로 등극을 했던 적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보면 결코 이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해왔던 거다. 사실은 예전에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압도적으로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볼 때 50대 50 정도로 균형이 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이 50을 넘어서 보수가 아니라 중도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까지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60% 70%까지 일단은 더 올라가 주면서 그 왼쪽의 진보 정당이 자신의 자리를 10%부터 20% 30%를 어떻게 확장하느냐라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또 많이 왔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치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금 말씀하셨던 뭐 분단의 구조라든지 정치제도의 문제라든지 특히 저는 정치제도 문제에서 비례대표제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 투표할 때 결선 투표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도 진보 정치라든지 상식적인 정치를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도입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정의당의 그 선거제도 개선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독일식에 좀 가까운 거고요. 독일식. 예. 그러니까 100% 이 확실한 안은 현재는 있는 건 아닌데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은 뽑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1인 2표여 가지고 국민들이 두 번째는 정당을 찍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국회 의석을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로 나눈다고 하면은 만약에 뭐 30%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국회 비율로 따지면 90명의 국회의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역구에서 25명밖에 안 됐다. 그럼 나머지 65명을 비례대표에서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구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면서도 지역구의 정치인을 존중하면서도 하지만 대의 권력이라는 국회는 국민들이 이렇게 나눠서 너희들끼리 해봐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석 분포는 정당 투표에 맞게 배분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지역구를요. 비례대표로 뽑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지역의 문제를 전국적 단위에서 고민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의 저발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방자치 즉 어느 도지사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에 맡겨서 풀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자기한테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도민이나 구민이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낙후했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다 더 배정하는 게 필요하다. 또는 산업을 균형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이 지역은 그린벨트나 이런 걸 좀 보호할 필요가 있고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또 따지는 거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예요. 기호 1번부터 쫙 나가야 되잖아요. 비례대표 후보를 낼 당은 동일하게 해도 좋습니다. 뭐 기호 5번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기호 6번은 강원도 이렇게 해서 미리 번호에다가 지역을 매치를 시켜가지고 그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을 올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인물 경쟁력 보고 이 사람의 그 과거와 진정성도 이걸 볼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뭐 제가 뭐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그 당선된 의원들이라든지 정치 자체가 특히 뭐 지금도 이제 서울이나 국회로의 집중이 굉장히 강한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 지금 말씀하셨던 비례 뭐 1번을 서울을 준들 뭐 5번을 제주도를 준들 그거를 선출하는 과정 또한 중앙 권력이 굉장히 많이 종속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구현하자는 거예요. 지역사랑, 지역 챙기기 이거는 아니 대한민국 국회는 나라 국자 국회예요.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데 왜 지역구에 얽매여야 되냐 이거죠. 이게 바로 전 구태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당이 대표적인 대중적 진보 정당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6% 지지율을 얻었단 말이죠. 6% 지지율이면은 국회 의석수가 몇 석이어야 합니까?
19석 정도. 근데 지금 5석밖에 안 되잖아요. 6석. 6석. 죄송합니다. 6석이고요. 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라. 아유,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5석, 6석. 진행하시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들은 다 이해를 해줍니다.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같은 경우 30%대 득표율인데 이 과반 이상 가져갔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100% 비례대표제로.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미국처럼 뭐 상원, 하원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뭐 양원제라든지 수많은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제 고민은 대통령 투표할 때 결선 투표제나 비례대표제 이런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번 제기가 된 지 벌써 한 몇십 년 지났잖아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들어가고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일단 좀 쐐기를 박아 나가면서 충분히 더 좋은 고민들 아니면 더 대안적인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토양에서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근데 또 지금 너무 많이 쏟아놓으면 이게 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은 떨어지면은 뭐 도지사 나올 생각하죠. 뭐 또는 시장 나올 생각하죠. 또 도지사 시장하다 국회의원으로 갈아타는 사람도 있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화성시인데 안에 국회의원이 3명이 있거든요. 이번에 인구가 늘어서 2에서 3수로 늘어났는데 그럼 사실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시장의 권한의 한 3분의 1로 이렇게 등치가 돼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지 시장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장은 시를 벗어나면 아무도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알아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특권과 관련한 부분은 오히려 이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후보가 과감하게 국회의원 수를 뭐 100명으로 줄이자, 뭐 팍 줄이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오히려 저는 희소 가치가 되면 더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따고 싶을 것이고 지금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되는 세비 이 전체 예상을 묶어 놓으면서 그 안에서 500명으로 늘리든 그럼 한 사람이 가져가 쓸 수 있는 보좌진이든 뭐 세비든 이런 것들이 또 반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인구수로 대비해보면 국회의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면서 특권은 낮추면서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하러 저지까지 해야 돼? 국회의원을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 가주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인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보니까 스웨덴은 그 현직 국회의원이 다음번에 출마 안 하겠다는 비율이 30%가 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좌진이 일단 없고 왜냐하면 필요한 거는 국회나 당에서 이제 대부분 만들어주고 자기가 막 직접 입법 고민해야 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해야 되고 하니까 가장 고달픈 비정규직 중에 하나라고. 그러네요. 한 30% 이상이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싶어 한다. 나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부럽다. 그러니까 거기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저런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었으면 또 하고 싶었겠지. 일을 하는구나. 그쪽에서는. 하여간 저는 한국의 정치가 지역 구도를 탈피한다면은 기존의 정당들이 좀 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시주에 따라서 뭐 뉴타운을 공약한다든지 경제민주화를 공약한다든지 이런 자기 어떤 색채와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공약을 내걸며 어떻게든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아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치가 이제는 이념 정당이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지역구도가 정말 지긋지긋해요. 진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은 어느 정도 진보 정치도 갈수록 좀 지평이 넓어져야 하는데 아쉬워요. 이번에 경남 보니까 홍준표 그다 문재인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경남은 비슷하더라고요. 경북 정도가 대구 경북도 얘기는 많이 하시던데 예전에 거의 압도적으로 80-90%를 받았던 거에 비하면 이번에 뭐 사실은 쭉 빠지는 거니까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정의당이나 뭐 민중연합당이나 뭐 사실은 이제 다음에는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는 사실 때 진보 정당이 아무래도 약진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큰 경기장이 되는 셈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민중연합당은 약진할 방법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난 좀 걱정돼서 고급 정보에 접근을 못했어. 지금 아직 당원이 아니시구나. 통합진보당에 지금 원내대표 비서실장님 먼저 정의당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좀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잘 될 거다라고 막 호기롭게 얘기하고도 싶으나 실상은 좀 그렇지는. 또 지난번처럼 야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가요? 야권은 이번에 야권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권 그렇죠? 여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권 단일화 이번에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야권 단일화로 하면 안 돼요. 자유한국당이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권 또는 진보권 단일화 이 말도 이상하네. 범진보의 이 연대연합 내지는 단일화 이건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제가 해보면서 아주 크게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 홍성규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진짜 어려운 직업이에요. 옛날에 왜 정치를 소위 말해서 선거제도라든가 의회가 구성되고 했을 때 귀족들만 했는지 진짜 이해가 될 정도로 그리고 그때 노동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차티스트라고 해서 헌장을 요구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노동자에다가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당장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에게도 임금을 달라라고 하는 게 거기 인민헌장이라고 차티스트 운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진보정당 당원들은 원래 정치를 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존 생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유보하고 진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중의 지지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지를 받을 사람을 어떻게 출마시키고 더 좋은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성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많은 수가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에요. 일단 제가 이번에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에를 보면 사실은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기억하신다면 기50번 민중연합당을 기억해달라, 지지해달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창당이 된 지 이제 2년 정도에 불과한 정당이고 과거에 통합진보당에 함께했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모두가 다 아직 모여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각 지역별로 보면 하다못해 현수막을 걸고 선거운동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이 대선 후보를 완주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대선 자금 돈 문제 아니었습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던데 사실은 뭐 가치든 비전이든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민중연합당은 사실은 국고보조금도 하나도 없을 텐데 당원들이 한 21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대선 이제 완주를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중연합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풀뿌리 정치가 가능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떻게 선전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자체가 정당들의 재편을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이런 정도의 좀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국민의당 이게 한 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지는 뭐 거기에 정의당, 그다음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이번에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들어간 12명의 국회의원들도 이후에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선의 결과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몇천 명의 지방의원들을 뽑는 과정에서 정당들의 합종 연행 내지는 직전에 안 되더라도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몰리든 저쪽으로 몰리든 이런 재편들이 좀 되지 않겠는가. 진보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는 중요하기도 하려니와 그래서 아마 모든 정당들이 거의 진짜 목숨 걸고 이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뛰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진보 정치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 분화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여전히 있으시잖아요.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든 좋은 틀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과제겠다.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 그 다 합쳐라. 왜 그렇게 서로 안 되는데 그래도 힘을 좀 모아야 뭐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민주당하고 합치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이 진보 세력들이 다 한 울타리 안에서 만날 수는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 통합진보당 분당 상황이 상처가 깊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게 완전히 정책이 차이가 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부 문제에 대한 태도 문제도 있으나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통합을 하려면 내적인 설득이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 대부분 보면은 합치려다가 2개를 합치려다가 3개가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박지원 보세요. 박지원. 어제까지 문모닝 문 애프터눈 하다가 굿모닝 굿모닝 오늘부터는 굿모닝이라고. 이런 멘탈이 있어줘야지. 제가 문모닝이란 말을 몰라가지고 굿모닝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굿모닝이 그 말이구나. 영어 잘하신다고 자랑하시는 줄 알고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 제 고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 진보 정치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녹색당, 노동당 그리고 정의당, 뭐 지금 민중연합당 저는 크게 다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 어렸을 땐 고민이었는데 진보는 뭐 분열로, 뭐 보수는 부패로.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지역에서 저도 정치를 이제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당연히 진보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전략을 내놓고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예. 누구에게나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생각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보수는 단일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은 현재 권력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과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예. 다만 이제 이 진보 진영도 기간 한 30년 동안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리고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아픔도 많았지만 배운 것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중연합당도 보니까 민중연합당이 당 안에 당들이 있어요. 노동자당, 농민당, 엄마당, 흑수저당 이런 당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통합진보당의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하나를 배운 거예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이 모였을 때 우리는 덩어리가 크고 니네는 작으니까 1인 1표제. 이게 원래 진보정당의 정말 원칙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정당들이 그룹들이 합친 거라면 이 그룹들을 어떻게 충분히 존중해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연합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우리가 하나로 다 통째로 합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 실험들도 바로 몇 년 전에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움들이 차근차근 쌓이면서 저는 우리가 이 진보정치의 외연도 확장이 되고 다시 모일 수 있는 틀거리들도 서로 이런 교훈과 경험들을 마주 대다 보면 되지 않겠는가. 왜? 제가 볼 때 진보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요. 예. 네. 그런 고민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예. 너무 말이 많아. 박지원을 배워야 된다니까, 박지원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민도 있죠.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나 뭐 그 정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뭐 오늘 그 선배님도 계시지만 과연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면서 이념이나 가치나 중도든 보수든 뭐든 이 정당들이 이 재편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기세를 막 올렸다가 떨어진 과정에서도 내가 꼭 안철수를 이라고 하는데도 저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내가 꼭 안철수는 얘는 보수도 아니야, 진보도 아니야, 뭐 호남에서도 뭐 기타 이런 게 있을 때 그럼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뭐냐? 저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예. 보수라고 보기도 어렵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총사퇴 하셨지만 예전에 남북관계 좋을 때 그 제일 앞에서 움직였던 사람 아닙니까? 예. 보수냐 진보냐 이런 잣대가 어정쩡할 때는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서는 표도 어정쩡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내지는 정의당 같은 경우도 심상정 후보가 TV토론에서 엄청 잘하시면서 지지율이 팍 올라가기도 했지만 첫 번째 TV토론 이후에 정의당 내부에 또 내홍이 엄청났잖아요. 실제로 이 뭐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거나 저는 진보정당이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보는데 당이 다른데. 그렇죠. 근데 정의당 내부에서의 이 내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지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풀려나고 해소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정의당 내에서 이제 국민참여당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이런 압박성 발언을 했을 때 반발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두 번의 사례에서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하나는 이제 국가보안법 얘기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국가보안법 폐지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색깔론으로 또 몰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본인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권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심상정 후보님은 문재인 후보에게 그 시점에
왜 당당하게 폐지 안 하고 못 하느냐. 뭐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거를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기보다 더 센 그 심상정이 있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뭐 극단적이거나 막 무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진보정당의 필요성이. 예, 그때 이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걸 보여주는 방법은 홍준표 후보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홍준표 후보한테 지금 21세기에 무슨 국가부 한법이냐고. 나는 사람들 생각 다 통제하고 무슨 진보적인 책 갖고 있으면 잡아가두고 또 그런 시대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신이 수구다. 이렇게 했으면 정확하게 국가부 한법에 대해 입장도 표명하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곤혹스러운 면에 있는 거 우리가 그거를 방어해야 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전체적으로 인형 구도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네. 뭐 그 문제는 그렇게 이제 피해갈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좀 안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당 자체가. 그 문제는 그렇게 피해 가더라도 계속해서 좀 그 계기들은 올 수 있는 문제 아닐까?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그게 정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이렇게 뭐랄까 정서적 친밀감이 크지 않습니까?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정의당에 계신 분 그런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한 게 있고 그분들의 얘기는 핵심은 그거예요. 참여정부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는 당에서는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강력한 진보 정당이 지방선거 전에 탄생을 해서 뭐 이건 뭐 아무래도 대통합을 전제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대통합이 된 다음에 강력한 진보 정당이 되고 여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좀 더 말하자면 진보로 견인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층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전을 세운다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철 실장님이 예를 정말 잘 들어주셨는데 예를 들면 진보정당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실제로 진보정당 현재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문재인 정권의 왼쪽에 강력한 정당이 있어야 거꾸로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종북이니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다 문재인 후보가 후보 시절에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격들은 이쪽에서 받아주면 돼요. 훨씬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박근혜 정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면서 확 눌러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모든 공격을 다 문재인 후보나 내지는 뭐 심상정 후보나 여기서 받고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보정당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큰 확장력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잡아주면 문재인 정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 오히려. 아이고. 그게 저는 진보 정치의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생각들이 너무 진취적이시네. 우리 진보 정당 쪽에서 왔으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표론이. 중앙 정치는 저는 좀 더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역시 비례대표 선거도 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그 지방선거는 좀 비례대표 비율이 좀 작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화성시만 하더라도 시의회가 지금 18명인데요. 비례 후보가 2명이에요. 그럼 사실은 진보정당은 진입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또 전국선거랑은 조금 다르니까요. 그러고 보면은 다음 지방선거는 범진보 단일화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도 그러니까 민중연합당의 당의 입장에서도 민중연합당뿐만이 아니라 당원이 아닌 진보 진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 선대위를 꾸렸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민중연합당이란 이름 자체가 유효할지는 모르겠으나 대선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 진보 진영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논의를 밟아야 될지를 논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반가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노동당, 녹색당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정당들이 전국적으로
그 정당의 후보도 예전에 보면 구미였던가요? 노동당 녹색당 그 시의원이 있었잖아요. 바로 김수민. 그렇죠. 저희 게스트입니다. 그러세요? 예. 이런 강점을 보이는 후보들이 예. 같이 저는 진보 진영 내 빅텐트를 칠 필요가 있고 이게 저는 이제 진보 진영 내 연합 정치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쁜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이중당적 금지. 이게 사실은 그 유럽에서는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중당적이 되니까 내가 민중연합당 당원인과 동시에 뭐 예를 들면 진보당이라는 훨씬 더 큰 빅텐트를 꾸렸을 때 같이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니까 또 꼬이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넘어가면서 진보 진영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아까 말했던 문재인 정권의 왼쪽 이 부분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것은 그 말이 누구에게 나와서 누구에게 갔는지에 달린 것입니다. 중고차는 조광래 중고차 1800에 9538번.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치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졌다 했을 때 뭐 광역시 단위는 몰라도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큰 타격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선을 견인하고자 한다면은 지방선거에서는 과감하게 또 진보정당에다가 양보도 하고 또 진정성 있는 뭔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그게 불가능한 일 같아요. 아니 그게 뭐 그 정당의 의지가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동네에서 해보면은 국회의원들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지방의원들. 왜냐하면은 그 지방의원들은 가장 중요하게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 기반이기 때문에 누구는 뭐 안 하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저기 양보해주고 이런 것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걸 조정하려면은 중앙당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중앙당에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보수 정치 시대에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는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저도 이제 지역에서 보면 제가 지역에서 지금 당적은 없어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의 진보 정치인인데요. 저를 더 많이 경계하는 것은 민주당 쪽이에요. 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박수 쳐주죠. 왜냐하면 야권표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만 없으면 어떻게 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소화적인 태도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미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야당이 필요할 거냐, 이제 야당에 대한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올바른 야당의 역할을 할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도 있고 또 진보정당들이 쭉 있는데 특히 저는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제 뭐지? 지금까지는 안철수당이었는데 이제 뭐지라는 고민이 올 것 같거든요.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야당이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충분히 뭐 저도 이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정치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성을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지점에서 소통하고 또 지지를 획득해 나갈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갈 길이 참 멀고 그런데 아니 차라리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보면 어떨까요? 광역단체장 빼고는 광역의원까지 뭐 칩시다. 나머지는 정당 공천 없이 가는 걸로. 그러면 정말 후보 난립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완전히 뭐 특히 진보 정당들은 후보자가 한 지역에 한 명만 나와줘도 감지덕지인데 큰 정당들은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규율하는 방식이 정당 공천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정당 공천을 표기를 안 하면은 정말 복잡해지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런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이런 측면이죠. 예를 들면 3인 선거구가 있다고 치면 예. 정당 공천제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후보들이 한 명이 나오는 건데 공천제를 안 하면 그 지역 유지들이 특히 지방 정치로 내려가 보면 자유한국당 유지들 3명이 한꺼번에 당은 표기가 되지 않았지만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를 또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진보정당 입장에서 보면 정당 책임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무슨 시의원이나 이런 것까지 정당 공천제를 해야 돼. 폐지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럼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정당이 강화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다. 오히려 정당 책임제라는 기본 원칙선 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거냐 이 부분으로 봐야 된다. 고민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종철 실장님 제가 뭐 우리 인생 선배시고 하지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치를 말씀드리자면 주제 넘게 교육감 선거 없이 하잖아요. 정당 공천. 그럼 보수는 난립합니다. 진보는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 나와요. 그러면 백전백승이에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진보는 뭉칩니다. 뭉친 이력들이 많고 또 기본적으로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정성이 있어. 근데 보수는 저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 다 나와요. 다 출마해. 그러면 결국은 진보가 다 이겨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까 10년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2010년부터 출마를 했거든요. 작년까지 쭉 계속 출마를 했는데 지역 정치라는 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감 선거에 바로 대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저기 한번 얄팍하게나마 출마한 적이 있는데요. 저 사람들의 그 욕망은요. 누구도 그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후보 난립, 진보 후보 대충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조율해서 한 명만 나오기 어려면 뭐 적어도 2명까지 뭐 해서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도 자유당이나 이런 데서 정당 공천을 폐지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유당은 한 명인데 나머지는 막 우르르 나오면 또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요거는 그냥 상수로 정당 공천은 상수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저기 자유당은 반대하겠죠. 자유당은 반대하지만 나머지 당들은 다 동의하지 않겠어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당원은 아니지만 저는 민중연합당이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 정치 진단할 때 많은 분들이 정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금 민주노동당이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진성당원제 실제로 당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게 근데 지금도 보수정당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로부터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렇지만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의 자극 때문에 조금씩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정당 책임제 이런 부분을 다시 흔드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뒤로 가면서 다른 방도를 찾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됐으면은 이분들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되겠네요. 우습겠지 않을 텐데 이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선거운동하러 도와드리러 갈게요. 전 이제 뭐 나올 일 없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전 진보 정당이 어떻게든 좀 외연을 확대하고 대중정당으로서 우뚝 서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이제 이념 중심으로 재편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속도가 느려요. 너무 느린 것 같죠. 너무 느려요. 근데 제가 아까 했잖아요. 한 발 떨어져서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탄핵 사태도 그렇고요. 홍 대표님, 70대세야 사실 기회가 와요. 그러면은. 제가 화가 나건데 70이 아니라 진짜 60 전에 저는 대한민국이 확 바뀔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진보 정치의 대중화는 사실은 이제 이런 대한민국 정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이런 정부에서 매우 기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진보 정당의 뭐 진성 당원이거나 뭐 지지자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보 정당이 이렇게 견인해 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국정 운영 기조도 역시 진보 쪽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박한 믿음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보 정당이 잘 돼야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사표 방지 심리가 나왔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표 방지 심리를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다 이제 로드맵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분단 논리가 완전히 극복돼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하고요. 그러면서 다소 이제 흩어져 있는 진보 정당이 결합을 하고요. 그 얘기 좀 더 깊이 한번 얘기해 보죠.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이제 그 박지원 대표 얘기 잘 하셨는데 다른 당은 어쨌든 그 대표가 이렇게 해야 하면 다 뭐 이렇게 많이 큰 흐름이 정리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대표가 그 순식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진성당원제고 당원들이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당원들의 정서적인 문제나 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좀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바라보는 게 좀 좋겠다. 언제까지 시간? 뭐 한 10년, 20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통합진보당 대변인 할 때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단 뭐 저는 이제 한 1년 9개월 하면서 또 기자들에게 다른 평가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진보 진영 이 진보 정치 그러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 융통성이 없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곰곰이 제가 진보 정당에 남아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고민을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보 정당이. 그래요. 전반적으로 다 유연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실용이란 말을 처음 화두로 끌고 나온 게 MB였는데 저는 MB만큼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은 처음 봤고 근데 제가 지금도 진보 정당이 있는 이유는 미래를 보면서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이것만이 한반도에서는 실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진보 정치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제 진보 진영의 단결, 이전에 있었던 어떤 뭐 오해일 수도 있고, 내지는 고민일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이 감정의 앙금일 수도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넘을 수 있는 대의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모아나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뚜렷한 답이 없네요. 뭐 사실 두 분이 뭐 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오늘 뭐 답을 내시려고 자리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급작스럽게. 뭔가 이제 아이디어 내서 좀 뭔가 뜻이 좀 모아지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네 하면서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굉장히 진보 진영 내에서도 대선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특히 올해 한 11월, 12월 때까지 굉장히 좀 급박하고 기묘하게 수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좋은 그 결과물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지방선거 치르니까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뭐 예비후보 등록부터 해가지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지만 이거는 뭐 보수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수정당 내에서도 이런 판들에 대한 조율들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일어나겠죠. 올해 내에 가시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홍성규 대표님은 이정희 전 대표와는 관계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 혹시 몰라보거나 몰라보시진 아니하고 여쭤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어떻게 정치 재개를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이정희 전 대표님도 나이가 네.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69년생이신가 그렇죠? 그렇죠. 69년 초반일 겁니다. 예. 엄정화 씨. 빠른 있고. 예. 68. 68년하고 같이 학교 다녔으면 69년생이실 거고요. 김어준하고 같은. 그러세요? 김어준 형이 많이 68년 차이가 나시나요? 68년 12월생이에요. 68년 12월생. 예. 저도 이제 이번 선거하면서도 이정희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굉장히 이제 어렵고 아픈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정희 대표도 그 당도 해산이 되는 과정도 겪고 이렇게 되었지만 이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정치계가 지금 없던 것처럼 내지는 은퇴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기에 어떻게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공감대를 가지고 좋은 장 그리고 이제 좋은 시기 물론 이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장이 온다면 저는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역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크게 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철 대표님, 홍성규 대표님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정의당에서는 이정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궁금한데요. 아니, 보는 분마다 좀 다르겠죠. 예, 예. 이제 저는 그 통합진보당 그때 이제 분당 상황 이후에 이제 결합을 한 사람이라 그때는 진보신당이 계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분당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분들은 좀 아무래도 감정이 안 좋겠죠. 여전히 그런 면이 있을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홍성규 대표가 말한 대로 건강도 좀 잘 회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정치를 할 수 있으면은 자기 정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사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그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 또 나가서 진보당은 전혀 뭐 종북과는 무관하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잖아요. 21세기에 정당을 갖다가 무슨 어디를 뭐 쳐들어가가지고 막 흉기를 난사했다거나 뭐 이런 이런 테러 집단으로다가 막 그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정당을 해산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김종철 실장님이 그때 정의당에 계셨어야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앙금들이 있죠. 저는 그 앙금은 제가 현재 이제 김종철 실장님과 있는 앙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뭐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있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21세기에 어떻게 정당을 오히려 헌재에서도 2% 이것도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2%를 예전엔 못 받으면 강제로 해산이 당했었는데 당을 등록을 취소시켰죠. 그래서 뭐 녹색당은 뭐 선거만 끝나면 재창당을 하는 이런 그래서 이런 벌어졌죠. 부분들도 해산이 된 마당에 원내 제3정당을 다른 것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강제로 해산시킨 거에 대해서 당시에 그러나 이제 뭐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진보정당이라고 했던 정의당에서도 사실은 이 불똥이 튈까봐 조심했던 이런 피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해산 반대하지 않았던가요, 정의당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이석기 의원 구속은 찬성했어요. 그랬었고 정당에서는 그때 이제 그 구속될 때는 당론으로 정당들이 다 때려버리고 그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다시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또 고민을 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바당에 당시에 있었던 사실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너는 이거를 잘못했고 너는 저걸 잘못했고 이게 저는 연대와 통합에 가장 첫 번째 필요한 문제 내지는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현재 조건에서 진보 진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진보 진영의 단합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좀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우리 민중연합당 혹은 뭐 통합진보당 우리 출신들은 감정이 좀 여전히 안 좋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렇죠.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선거운동 출근 인사를 하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김현정의 뉴스쇼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 몇 번의 토론을 거치고 나서 심상정 후보가 확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김현정 씨가 직접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고 패널을 나오셨던 분이 예전에 권영길 후보까지 얘기하면서 뭐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진보정당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빛을 보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이제 독자 문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에서 이어진 정당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만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먼저 분당해서 나갔었고 통합진보당에서 분당해서 2번이나 분당해서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독자 문자가 와서 그거를 소개를 해준 게 화제가 좀 됐었어요. 그것까지 소개를 보통 이제 독자 문자나 이런 것들은 또 다 소개를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딱 독자가 보냈던 문자만큼의 고민들, 안타까움들 내지는 아쉬움들 뭐 이런 앙금들은 저는 이제 여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박지원 대표를 영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보정당이. 제 생각에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거취가 지금 1순위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서 갑자기 저 진보정당 와봐. 그럼 그 리뉴얼 되는 거예요. 세탁되는 거야. 구태 정치 이미지. 아니 거기는 세탁이 되는데 우린 어쩌라고. 우리가 세탁기입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죠.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가.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진보정당은 앞으로 할 일들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뭐 국정 경험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래서 관료사회의 그 욕망과 이 시스템을 잘 아는 분이긴 하지만은, 이 관료들에게 또 포위될 가능성 또한 우려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렇게 맥없이 이렇게 휘둘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이 휘둘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참모들이나 그때 가장 옆에서 같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고 있는 바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관료 집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기득권을 어떻게 지키는가 여기 골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대통령 한 사람이 이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보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뭔가 세상을 변혁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촛불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다수가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었는데 이게 또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진보 정치가 이 시대에 부여받은 분명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보 정당이 강성해지고 또한 더욱더 영향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들, 이런 바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보 정치 자체가 좀 더 지금 이 상태에서 외연을 확대하고 말이죠. 그렇게 또 국민의 신망을 얻는 일들을 해야 할 텐데 이제 두 분은 지금 진보 정치의 실무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으로서 아쉬운 점 그리고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성찰해야 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점, 아울러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까지 묶어서 우리 김종철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이제 김영민 PD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문제, 진보정당이 왜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에 좀 충실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여러 가지 바람들과 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정의당은 정의당의 기준으로 또 진보정치에 입각해서 발언을 하고 또 그것이 또 힘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정의당을 점점 지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것에 좀 힘을 가져야겠다. 저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정의당이나 진보정치 또 진보정당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변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정책적으로도 그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만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세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면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번에 심상정 후보에게 보여주셨던 애정처럼 정의당과 또 전체 진보정당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성규 대표님.
뭐 진보 정치에 대한 얘기도 좋지만 오늘 사실은 정말 이 번갯불에 콩거 먹는 것 같은 급작스러운 토론회였잖아요. 하루 전도 아니고. 이 실력을 아침에.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질문지를 와서 받았는데요. 예. 그중에 제가 진짜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뭐 1호 지신 일자리위원회도 있고 뭐 적폐청산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촛불 시민들에게 첫걸음부터 단호하고 명징한 상징을 줘야 된다. 나는 촛불 시민들을 뒷배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일자리위원회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들 올해 안에 몇십만 개, 몇만 개 일자리들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갈 게가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그 여론의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쉬웠던 것은 어제 그 광화문에서 고공 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6일 만에 내려왔거든요. 대선을 지나면서 그런 자리에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내려와서 손 한번 잡아줬더라면 이들의 비정규직의 문제 자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에게는 단호한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적폐청산 같은 경우도 기존의 적폐가 정말 많지만 말도 안 되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이 올해 4년째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데요. 9년형 받았죠? 예, 9년형을 받았단 말입니다. 3년형 받은 사람들이 작년에 나오고 올해가 이제 4년째인데 예를 들면 이번 8.15 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상징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조치들이 저는 있어줄 때에만 촛불 시민들이 뒤에 같이 뭉쳐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152석을 가지고도 4대 개혁 입법도 다 무너지고 심지어 나중에 협치 연정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지했던 국민들이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촛불 시민의 힘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적 조치들로 처음부터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아마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예. 김종철 대표님, 제가 그거 안 여쭤봤네요. 우리 지금 홍성규 대표님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상징적인 그런 조치들, 그 과거 청산에 관한 조치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뀔 수도 있는데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연장시키거나 그러니까 국민이 결정해야 될 요소들을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조작하거나 했던 모든 것들을 밝혀내고 청산할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대중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를 그럼 마련해야 됩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자리가 이렇게 생각만큼 쉽게 창출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기업들한테 창출하라고 해서 팔 비튼다고 해가지고 5명 늘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또 5명 줄여요. 그렇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못 하잖아요. 지금 돈이 없고 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삶이 어려운데 그 노인들에게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노령연금을 늘려드리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재분배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많이 얘기를 한 게 증세 계획이 없다. 이게 말이 증세지만은 실제로는 고소득자 대기업 더 많이 걷고 중간층도 조금씩 더 내서 이걸 재분배를 하게 되면 여러 면이 좋아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당장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를 정말 정권이나 개혁 세력이 더 안정적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준비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고민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란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미국이나 북한하고 이런 막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이대로 있어야 되느냐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무슨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 관계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조치가 잘못되고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가를 다시 하고 판단을 하는 기회가 좀 오기를 바랍니다. 양측의 법원의 판결으로도 내란 음모는 없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거의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 이제 내란 선동죄만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형인데 네. 양측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여쭌 겁니다. 시금석으로. 전 좋은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워낙 또 보수 언론들이 나쁜 사람으로 이게 낙인 찍어가지고 사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이 문제도 사실은 좀 극복돼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고요. 하여간 진보 정치 갈 길이 멀다는 점 이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랑 결론이 좀 다르신데요? 그래. 우리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더 즐겁고 신나게 가면 되겠다. 많이 왔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홍성규 화성민주 포럼 대표 두 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의 뉴스 농장. 오늘은 국민의당 이야기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영남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당에서 선거를 좀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봅니다. 영남과 보수도 몰랐고 호남 민심도 잘 몰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20% 졌지만은 우리가 이긴다 이런 우스운 발언이 나온 거죠. 그게 끝까지 그런 생각 갖고 계셨던 거예요?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는? 끝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진정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만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 이제 어쨌든 졌습니다. 국민의당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선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었는데 패배 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근데 당분간은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당분간에 그럼 떠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차기를 위한 발판 다시 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겠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객관적인 평가는 다르다고 봅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후보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당의 당과 조직의 역량도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권하는 데는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는 2012년
대선을 치러본 사는 아닙니까? 대선 선거가 승리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이용주 의원의 진단 들어볼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고 지적합니다. 조직력 부족, 안철수 후보의 준비 부족도 패배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에 대한 연구, 조직력 강화, 안철수의 확실한 대비가 갖추어졌다면 과연 안철수 후보는 이길 수 있었을까?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당내에서 그게 대해 큰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그거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나올 것을 예측을 못했었다. 2월 중순경에 홍준표가 무죄 판결이 남으로써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 당이 작년 1년 동안 당의 외연, 조직을 좀 더 확장시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유기적인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후보 안철수 후보죠. 후보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 정치적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국민들이 알고 싶어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후보 자신이 역량 부족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상황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지원 대표가 2선으로 물러서지 않은 것도 TK와 PK에서 표를 깔아먹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황론이라는 그 자체가 홍준표 후보가 저희 당을 TK, PK 후보층으로서 유리시키기 위한 하나의 생략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만약 박지원 대표가 당시 대표직을 던졌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지세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후보의 자강론을 연대론 또는 협치론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을까요? 지지율이 거의 비등비등해졌을 때. 자강론은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고 협치론이라든지 연대론에 있어서는 연대의 대상이 일단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탄핵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리고 저희 당 국민의당의 지지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동의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박지원 대표를 선거운동 당시부터 견제해왔던 인물입니다. 박지원 대표는 빠져라 이렇게 주문했었죠. 문병호 최고는 친안철수입니다. 이번에 안철수가 21% 득표를 했는데 대단했다. 다음에 또 나와야 한다는 식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박지원 대표가 빨리 물러나야 할 만큼 책임이 크다고 보세요? 그죠. 어떤 책임이요? 아니 모든 선거를 다 박 전 대표께서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후보와 박지원 대표 두 분 책임이 제일 크죠. 이번 선거 패배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표께서는 당연히 그 사퇴하시고 물러나시고 이제 당무에 관여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자, 안철수 후보는 또 역시 책임이 막중할 텐데 일각에서는 정계 은퇴설까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정계 은퇴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번에 그 21% 받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득표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창당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지지 받았다는 건 굉장한 지지를 받은 거고요.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혁신하고 또 변신한다면은 얼마든지 저희는 다음에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당연히 더 노력해야죠. 노력하고 다음 집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관훈 나이트클럽, 모레는 도울 선생의 지난 4월 30일 설교를 보내드리고 김용민 브리핑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